2002년 3월 15일 밤 충청북도 제천의 한 대학 예술관 지하 연습실에서 5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지만 연습실 벽에는 누군가 급하게 휘갈긴 듯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이 내리면 우리도 사라진다. 졸업작품 리허설을 준비하던 연극부 학생들은 왜 그날 밤 이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10년 후 한 대학생 기자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대본과 테이프가 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미스터리 박스와 함께 충북 제천대학가를 뒤흔든 집단 실종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한국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미스터리와 사건들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02년 당시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제천에 위치한 이 대학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사립대학이었습니다. 학생 수는 약 3,000명 정도였고 그중 예술계열학과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연극영화과는 한 학년에 20명 남짓한 학생들만 재학 중이었고 학교 측의 지원도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2년 2월 말 연극영화과 4학년 학생들은 졸업작품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연극부 동아리 회장이었던 박민준, 부회장 최은지, 그리고 조연출을 맡은 김태연, 무대감독 이수진, 주연 배우 정혜원, 이 5명은 모두 같은 학년이었고 4년간 함께 무대를 만들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작품은 체호프의 세 자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극이었다고 전해집니다. 3월 1일 금요일 학생들은 졸업작품 발표를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리허설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술관 지하 1층에 있는 소극장 연습실은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함과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4년간 꿈을 키워온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습실에 모여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경 5명의 학생은 각자의 수업을 마치고 예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6시 10분경 연습실 출입 기록에는 5명 모두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예술관 관리를 담당하던 경비원 한모 씨는 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오후 7시 30분경 다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8시경부터 학생들의 연습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2층 강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던 교수와 학생들도 아래층에서 들리는 대사 소리와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9시 40분경 경비원 한모 씨는 예술관 1층을 순찰하며 지하 연습실 쪽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나중에 진술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경 예술관 건물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경비원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하로 내려가 연습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지 않았고 경비원이 문을 열었을 때 연습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고 학생들의 가방과 개인 소지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5대가 의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지갑과 학생증도 그대로였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학생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11시 5분경 그는 학교 당직실의 상황을 보고했고 당직 교수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밤 12시 30분경에는 제천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새벽 1시경 경찰이 예술관에 도착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습실 내부는 평소 연습을 마친 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리허설에 사용하던 소품들이 놓여 있었고 대본과 연출 노트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습실 한쪽 벽면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매직으로 급하게 휘갈긴 듯한 글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막이 내리면 우리도 사라진다. 경찰은 이 문장이 극의 대사일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학생들이 연습하던 대본 어디에도 이런 대사는 없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글씨는 실종된 학생 중 한 명인 최은지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녀가
이런 문장을 벽에 남겼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경부터 경찰은 예술관 건물 전체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지하 연습실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정문 계단, 비상구, 그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러나 모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은 당일 오후 7시 30분 이후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전 6시경 날이 밝자 경찰은 수색 범위를 캠퍼스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학교 뒤편의 야산과 저수지, 인근 마을까지 수색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오전 9시경에는 기동대와 의용소방대까지 합류해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낮 12시경 제천경찰서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학생 5명의 집단 실종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즉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오후부터는 전국 방송사들도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실종된 학생들의 가족들은 오후 2시경 학교에 도착해 경찰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 박모 씨는 아들은 한 번도 집에 연락 없이 밤을 샌 적이 없는 아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최은지의 아버지 최모 씨는 딸이 졸업 작품 때문에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4시경 경찰은 실종 학생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 오후 8시 20분경 박민준이 연극부 지도교수인 정도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약 3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정도윤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그는 학생이 리허설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한 것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수색은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의 CCTV를 확인했고 실종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제천을 떠나는 모든 교통수단의 승객 명단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5명의 학생과 일치하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신용카드와 현금을 연습실에 두고 사라졌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오전 10시경 경찰은 학생들의 기숙사 방과 자취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민준과 김태연의 기숙사 방에서는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은지의 자취방에서 흥미로운 물건이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공책에는 최근 몇 주간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7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민준이가 큰 소리로 다퉜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원금 문제 때문인 것 같다. 민준이는 교수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했다. 3월 11일자에는 우리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다. 졸업작품도 중요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은지의 일기에 나온 지원금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경 학교 행정처에서 연극영화과의 학생회 지원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연극부 동아리에는 총 1,2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한 금액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800만 원의 행방이 불분명했습니다. 3월 17일 일요일 오전 경찰은 다시 정도윤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정 교수는 1998년부터 연극영화과에 재직하며 연극부 지도교수를 맡아왔습니다. 그는 지원금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사용했으며 모든 지출 내역은 학교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출 내역서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2시경 수색대는 학교 뒤편 야산의 한 계곡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낙엽 더미 사이에서 연극 대본 몇 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종이는 비에 젖어 일부가 훼손되었지만 학생들이 연습하던 작품의 대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 대본이 야산에 버려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더 샅샅이 수색했지만 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학교는 임시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캠퍼스 곳곳에는 실종 학생들을 찾는다는 대자보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예술관 지하에 숨겨진 방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가출을 계획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4시경 경찰은 예술관 지하 연습실을 다시 한번 정밀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과수 감식팀이 투입되어 지문과 혈흔, 섬유 등을 채취했습니다. 무대 뒤편 창고에서 학생들의 지문이 다수 발견되었지만 이는 평소 이곳에서 연습하던 학생들의 것이라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혈흔이나 폭력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오전, 경찰은 학생들의 컴퓨터와 이메일을 분석했습니다. 김태현의 이메일 계정에서 3월 13일 오후 11시경 작성된 메일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신자는 지역 신문사의 한 기자였고 제목은 제보합니다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작성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무언가를 제보하려 했지만 끝내 메일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기자는 김태현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몇 주 전에 익명의 제보자가 대학 내 비리 문제를 제보하겠다고 연락해왔으나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보자가 학생들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후 1시경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은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 이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가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학교 측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원의 아버지 정모 씨도 딸이 최근 누군가에게 미행당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한 것입니다. 오전 10시경 학교 행정처와 연극영화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도윤 교수의 연구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여러 문서와 파일들이 압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연극부 지원금 관련 서류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서류들을 분석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 오후 5시경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 연극부에 배정된 지원금 중 약 800만 원이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했고 일부는 정도윤 교수 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정 교수를 횡령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오전 정도윤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지원금은 모두 학생들의 활동을 위해 사용했으며 일부는 공연 장비 구입을 위해 교수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비 구입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경 박민준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인물이 경찰서를 찾아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3월 10일경 민준이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민준이가 교수님이 학생들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 졸업작품 끝나면 이걸 공개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민준은 친구에게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실을 꼭 알려달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으로 인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지원금, 횡령 문제를 폭로하려던 중 어떤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경찰은 정도윤 교수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사건 발생 일주일째를 맞아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학교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약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실종 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집회에는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시민단체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도윤 교수는 학생들의 실종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학생들이 예술관 건물을 빠져나간 흔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5명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경찰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천경찰서장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학생들의 행방을 찾을 만한 결정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도윤 교수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는 급속도로 축소되었습니다. 4월 초가 되자 경찰은 수색 인력을 대폭 줄였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학교는 4월 5일 정상 수업을 재개했고 캠퍼스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다만 예술관 지하 연습실만은 폐쇄된 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5월 중순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명의 학생은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도윤 교수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미제로 남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3월 같은 대학 신문방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선우는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평소 미스터리와 미제 사건에 관심이 많았고 10년 전 연극부 학생 집단 실종 사건을 기획 기사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3월 10일 토요일 오후 선우는 자료 조사를 위해 예술관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사건 이후 폐쇄되었던 지하 연습실은 몇 년 전 다시 개방되어 현재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관리실에서 열쇠를 빌려 연습실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경 선우는 무대 뒤편 창고를 뒤지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안에는 10년 전 학생들이 사용하던 소품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띈 것은 두꺼운 대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새 자매 마이너스 2002년 졸업 작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대본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십 페이지는 평범한 연극 대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여백의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메모가 보였습니다. 필기체가 흔들리고 일부는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내용을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13일 우리는 오늘 결정했다. 정도윤 교수의 비리를 졸업작품 공연 당일 폭로하기로. 민준이가 증거 자료를 모두 정리했다. 학교 신문사와 지역 언론에도 제보할 예정이다. 교수님이 눈치챈 것 같아 불안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가 4년간 흘린 땀, 과 꿈을 이렇게 더럽힐 수는 없다.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학생들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선우는 계속해서 메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3월 14일 오후 8시 오늘 밤 마지막 리허설을 한다. 민준이가 교수님께 전화해서 내일 만나자고 했다. 우리의 증거를 보여주고 해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님 목소리가 이상했다고 한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고. 혜원이는 무서워하고 있다. 나도 사실 두렵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마지막 문장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린 글씨체였습니다. 막이 내리면 우리도 사라진다. 교수님은 진실을 숨긴다. 선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경찰이 발견했던 벽의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당시 이 대본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선우는 상자를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본 밑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는 아무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재빨리 상자의 내용물을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그는 서둘러 연습실을 나와 자신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경 선우는 중고 가게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3월 14일 오후 9시 15분 박민준입니다. 만약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정도윤 교수가 지난 2년간 연극부 지원금 800만 원을 횡령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영수증, 위조, 허위 지출 내역서, 그리고 교수님 개인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두 있습니다. 테이프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학생의 목소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이상했어.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 다른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면 교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때 갑자기 테이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3개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학생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너희는 그저 내 연극의 일부일 뿐이야. 막이 내리면 배우들도 사라지는 거야. 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월 11일 일요일, 선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8시경, 그는 테이프와 대본을 들고 학교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지도교수는 이건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에 먼저 제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선우는 오전 11시경 제천경찰서를 찾아가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테이프를 분석하겠다고 했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테이프의 진위도 확인해야 하고요.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선우는 실망했지만 자신이 직접 취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 오후, 선우는 10년 전 실종된 학생들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 박모 씨는 여전히 제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테이프 이야기를 꺼내자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경찰은 가출이라고 했지만 제 아들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오후 5시경, 선우는 최은재의 아버지 최모 씨도 만났습니다. 최 씨는 10년 동안 매주 예술관을 찾아가 딸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정도윤 교수에 대한 조사도 형식적이었고 학교는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고만 했죠. 저는 확신해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알았고 그래서 입을 막히게 된 거예요. 3월 13일 화요일, 선우는 정도윤 교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교수는 2005년 학교를 퇴직한 후 제천문화재단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중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오후 2시경 문화재단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도윤 교수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선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며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학보사 취재라고 했나요? 10년 전 그 불행한 사건에 대해 묻고 싶다는 거죠? 선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도 큰 상처였습니다. 제가 지도하던 학생들이 그렇게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어딘가로 떠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당시 학생들이 지원금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정 교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경찰도 조사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저는 항상 투명하게 지원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럼 3월 14일 밤 오후 8시 20분경 박민준 학생과의 통화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선우가 묻자 정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아마 연습 일정에 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선우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정 교수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약속이 있어서요. 더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일입니다. 학생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4시경, 선우는 문화재단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 교수는 너무 침착했고 너무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받아온 사람처럼. 그날 밤 11시경, 선우는 자취방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아침에 정리해둔 책상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급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테이프와 대본은 다행히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증거를 제출했지만 만약을 대비해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낯선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짧은 문장만 있었습니다. 무대를 건드리면 내 삶의 막도 내려간다. 지금이라도 멈춰라. 선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선우가 조사를 계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월 14일 수요일, 정확히 10년 전 학생들이 사라진 그날이었습니다. 선우는 새벽부터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위협 편지를 받은 이상 이 취재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받아온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9시경 선우는 학보사 편집장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편집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경찰에 알리는 게 좋겠어. 그리고 취재는 일단 중단하는 게 어때? 그러나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파보고 싶습니다. 오후 1시경 선우는 1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강모 경위는 이미 정년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선우는 한 카페에서 강 전 경위를 만났습니다. 강 전 경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건 말이지. 사실 나도 찝찝한 구석이 많았어. CCTV에 학생들이 건물을 나가는 모습이 없다는 게 가장 이상했지. 5명이 공기처럼 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왜 가출로 결론냈습니까? 선우가 묻자 강 전 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있었어.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사건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 했지. 지방대학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 정도윤 교수 조사도 제대로 못했어. 그 사람 인맥이 있어서 말이야. 증거는 없었습니까? 선우가 다시 묻자 강 전 경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 예술관 지하 연습실 바로 옆에 오래된 보일러실이 있거든.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어. 바닥에 뭔가를 질질 끈 자국 같은 게 있었고 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도 있었어. 선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보일러실을 정밀 조사했습니까? 강 전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학교 측에서 보일러실 급히 리모델링해버렸어. 증거가 있었다면 다 없어진 거지. 나는 그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오후 4시경 선우는 다시 예술관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보일러실이 있던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하 연습실 옆 복도를 따라가자 현재는 창고라고 표시된 문이 있었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선우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무대 소품들과 의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바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다지만 벽면의 일부는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선우는 창고 깊숙한 곳 벽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페인트가 덧칠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벽면에 뭔가 글자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선우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페인트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 손톱으로 긁어 쓴 듯한 글씨체. 선우는 글자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살려. 또한 선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10년 전 사라진 학생들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낯익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선우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정도윤 교수였습니다. 선우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취재차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네 경고했을 텐데 무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게 교수님이었습니까? 선우가 묻자 정 교수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모르는 게 약이야. 10년 전 그 학생들처럼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해지는 법이지. 선우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 교수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들은 너무 순진했어. 내가 그냥 인정하고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내 경력을 그런 처없는 학생들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어. 교수님이 학생들을 죽였습니까?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정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였다는 표현은 너무 직설적이야. 나는 그저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지. 그날 밤 학생들이 나를 협박하려 들었어.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나는 그들을 달래려 했지만 박민준 그 녀석이 테이프 녹음까지 하고 있더군. 선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교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을 이 보일러실로 데려왔지. 당시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
그리고 글쎄, 나머지는 자네 상상에 맡기지.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우가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창고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닥 밑이야. 리모델링 할 때 바닥을 새로 시공했거든.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선우는 도망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 교수는 이미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자네도 그 학생들처럼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미안하지만 자네도 이 무대에서 내려가야 할 것 같군. 정 교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관 여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도윤 교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선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보니 선우는 창고에 들어가기 전 학보사 편집장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뒀고 편집장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오전 제천경찰서는 정도윤 전 교수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전 10시경부터 예술관 지하 창고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과 경찰 감식반이 투입되어 바닥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발굴팀은 바닥 아래 약 1m 지점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3시경 첫 번째 유골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유골이 차례로 발견되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총 5구의 유골이 모두 수습되었습니다. 유골과 함께 학생증, 반지, 목걸이 등 개인 소지품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지원 확인 결과 이들은 10년 전 실종된 박민준, 최은지, 김태연, 이수진, 정혜원 5명이 확실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가족들은 마침내 아이들을 찾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재해였습니다. 3월 16일 금요일 정도윤 전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2002년 3월 14일 밤 오후 10시경 학생들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연습실로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학생들은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는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학생들을 달래는 척하며 보일러실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학생들을 위협했고 결국 5명 모두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시신을 보일러실 바닥에 임시로 묻었고 며칠 후 학교 측의 보일러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학교는 특별한 의심 없이 리모델링을 승인했고 정 교수는 공사 과정에서 시신이 더 깊이 묻히도록 조덕했습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의 휴대폰과 소지품을 연습실에 남겨두어 마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학생들은 모두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유골에서는 방어 흔적도 발견되어 학생들이 끝까지 저항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은지의 유골에서는 손톱 밑에 페인트 가루가 발견되어 벽면에 남긴 글자가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월 17일 토요일 검찰은 정도윤 전 교수를 5건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정 교수가 실제로 2년간 8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횡령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고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은 1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3월 20일 화요일 5 학생의 합동 연결식이 제천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찾아왔고 전국에서 추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는 연결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뼈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아들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지의 아버지는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벽에 글자를 새기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당시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3월 22일 목요일 검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경찰이 정도윤 교수의 횡령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
보일러실 수색을 소홀히 한 점, 그리고 학교 측이 급히 리모델링을 진행한 점 등이 의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학교 총장과 행정처장이 정도윤 교수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팀장에게 상부로부터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방조 혐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5일 목요일 제천지방법원에서 정도윤 전 교수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검은색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정 교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젊은 학생 5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10년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범행 당시 극도의 공포와 압박감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후 치밀한 은폐 과정을 볼 때 이은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는 범행 직후 학생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정 교수는 범행 후 며칠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도 놀란 척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때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냉정함은 법정에서 더욱 큰 공분을 샀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검찰은 당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2002년 당시 총장이었던 김모 씨와 행정처장 이모 씨는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도윤 교수의 부탁으로 급히 보일러실 리모델링을 승인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강모 경위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만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상부의 압력이 있었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진술했지만 보일러실에 대한 정밀 수색을 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6월 15일 금요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도윤 전 교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10년간 피해자, 가족들을 고통 속에 방치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되풀이했지만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그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전 총장 김모 씨는 징역 2년, 전 행정처장 이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강모 전 경위는 직무유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월 중순 대학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현 총장은 10년 전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학교 관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은폐 시도가 진실을 가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피해자 5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예술관 앞에 추모 조형물을 세우고 매년 3월 14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해 희생자들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위로금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8월 5일 예술관 앞에 추모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조형물에는 5 학생의 이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았던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2002년 3월 14일 제막식에는 수백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선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우는 10년 전 사라진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는 조형물 앞에 흰 국화를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대본과 테이프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선우의 취재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선우를 인터뷰 요청했고
그의 기사는 올해의 대학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이 상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10년간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9월 초 선우는 박민준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박민준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당신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라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정의로운 일을 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너무 컸지만요. 선우는 최은지의 아버지도 만났습니다. 최 씨는 딸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항상 정의로운 아이였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죠. 그런 은지의 성격이 결국 이런 비극을 불렀지만 저는 딸이 용감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말 정도윤 전 교수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사과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1월 중순 제천시는 대학 미제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거나 미제로 남은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2002년 연극부 집단 실종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조치였습니다. 12월 초 이선우는 학보사에 마지막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연극부 마지막 무대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사건의 전말과 함께 선우 자신의 소회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권력과 지위가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박민준, 최은지, 김태연, 이수진, 정혜원, 이 5분은 졸업작품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너무 컸지만 그들의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이 묻히지 않는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2013년 3월 14일 사건 발생 11년째를 맞아 대학에서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 시민들이 모여 5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예술관 앞 조형물에는 하얀 국화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선우는 이제 4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모식에 참석해 5 학생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은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선우는 예술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연습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10년 전의 흔적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10년 전 5 학생이 리허설을 했던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려 했지만 현실의 무대에서는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졸업 작품의 막을 올리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무대에서 커튼콜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커튼콜이 10년이나 늦게 왔지만 말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대학은 학생 지원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경찰도 실종 사건 수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천 지역 사회는 학생 인권과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묻혔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권력이 정의를 가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5 희생자에게 바칠 수 있는 최선의 추모였습니다. 선우는 졸업 후 언론사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묻혀진 진실을 찾아내고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10년 전 사라진 5 학생이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봄, 정도윤 전 교수는 교도소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해 가을 그는 교도소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면회 온 변호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그날 밤입니다. 만약 내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5명의 젊은이는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5명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은 영원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2018년 이선우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여러 미제 사건들을 취재했습니다. 그가 밝혀낸 진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희망,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매년 3월 14일이 되면 선우는 제천을 찾아 예술관 앞 조형물에 꽃을 놓습니다. 그리고 5 학생에게 속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밝히려 했던 진실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계속 진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거짓이 빛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분장 뒤에서 배우들은 다른 사람을 연기합니다. 그것이 연극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무대 밖의 현실에서 거짓은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현실의 거짓은 누군가의 고통이 되고 누군가의 실종이 되고 누군가의 죽음이 됩니다. 2002년 3월 14일 밤 5명의 학생은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연기를 완성하려 했지만 무대 밖에서 진실을 외치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커튼콜은 10년이나 늦게 왔지만 그 박수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묻힙니다. 권력에 의해, 이익에 의해, 두려움에 의해.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고 밝혀지고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진실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민준, 최은지, 김태연, 이수진, 정혜원, 이 5 이름은 이제 단순한 희생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실을 위해 싸운 용기 있는 젊은이들로 기억됩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테이프 하나와 대본 한 권이었지만 그것은 10년 만에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묻혀있는 진실은 없는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권력 앞에 굴복당하는 정의는 없는지를. 2025년 현재 제천대학 예술관 앞 조형물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이곳을 지나며 23년 전의 비극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선우는 지금도 기자로 활동하며 묻혀진 사건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2002년 그 사건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대학생 기자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대본과 테이프가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혔고 5 희생자에게 명예를 되찾아줬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는 여전히 제천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그녀는 매주 아들의 묘를 찾아갑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진실을 사랑한 청년 박민준 1980에 2002. 그녀는 유 앞에 앉아 아들에게 말을 겁니다. 민준아, 내가 옳았어. 내가 밝히려 했던 진실이 결국 세상에 알려졌어. 최은지의 아버지도 딸의 묘를 자주 찾습니다. 그는 딸이 좋아하던 백합꽃을 가져와 묘 앞에 놓습니다. 은지야, 너는 용감한 아이였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립니다. 김태연, 이수진, 정혜원의 가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추모합니다. 그들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했다는 것을. 제천대학은 매년 3월 14일을 진실과 용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하면 이 사건에 대해 배우고 예술관 앞 조형물을 참배합니다. 학교는 이 비극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력과 이익 앞에서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2002년 3월 14일 밤 10시 예술관 지하 연습실에서 5명의 학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 서지 못했지만 더 큰 무대에서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책이 되고 다큐멘터리가 되고 연극이 되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이 내렸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용기 있는 젊은이들로, 불의에 맞선 정의로운 영혼들로. 무대의 막은 언젠가 내립니다. 하지만 진실의 막은 결코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2002년 제천 연극부 집단
실종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불의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23년 전 사라진 5 젊은이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선의 추모일 것입니다. 미스토리박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묻혀진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잊혀진 사건들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의문이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진실을 향한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선우가 우연히 발견한 대본 한 권이 10년 묻혀있던 진실을 밝혔듯이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